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 무슨 붕어를 낚는다, 뭘 낚는다 할 때 그 물고기가 좋아하는 거를 낚싯밥에 걸어요, 싫어하는 걸 걸어요? 그 물고기가 볼 때는 잘한다고 먹었죠. 야, 맛있는 거 웬 떡이고 이러고 먹었는데 낚싯밥에 걸리듯이. 그 쥐약 놓을 때도 쥐가 좋아하는 음식에다가 약을 타요, 싫어하는 데다 타요. 예. 그러니까 이 좋아하는 것을 잘못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결혼도 후회하는 건 다 쥐약 먹은 거하고 비슷합니다. 결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좋은 걸 골렸는데 결과가 이래 된다. 학교 다닐 때 사지선다형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찍어 놓으면 나중에 보면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틀리는 것만 찾아가면서 찍는지 재주가 묘하다 할 정도로 이런 것이 우리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빠지는 거는 이게 하나님의 벌인가, 안 그러면 전생의 죄인가, 아니면 사주팔자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 우리가 뭐 의도대로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쥐가 쥐약을 먹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아파 죽을 때 이게 하나님의 벌인가, 전생의 죄인가, 쥐의 사주가 잘못돼서 그런가, 어느 쪽이에요? 셋 중에. 사지선다형 하나 더 내면 쥐약인 줄 몰라서 먹었다. 근데 그건 네 번째는 잘 알잖아, 그죠? 쥐의 경우에 대비해 보면 몰랐어, 쥐약인 줄 몰랐어. 이 몰랐어가 근본 원인입니다. 몰랐어 이거를 한문으로 하면 뭐예요? 무지. 다른 말로 무명. 무지라는 것은 지혜가 없다. 무명은 박지 못하다, 어둡다. 이게 모든 고의 근원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토네이도가 회오리 바람이 생기고 태풍이 부는 거는 그거는 벌이 아니고 죽는 사람의 사주팔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어리석었어. 무지. 이 자연현상에 대해서 무지해서 스스로 이런 화를 자초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그와 비슷하다. 다 이게 누구 탓이다 하지만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 탓인데, 이 내 탓이라 할 때 내가 나쁜 짓 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의 무지다 이런 얘기. 남자가 인물도 잘생겼고 돈도 잘 쓰고 친절도 하고 키도 크고 이래요. 참 좋다 이래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결혼을 해서 땡 잡았다 생각했는데 결혼 생활이 좀 힘들어요. 왜? 그런 남자는 유부남이라고 해도 좋아하는 여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남자를 선택할 때는 이런 결과는 남자가 못돼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 얘기. 그건 이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예정되어 있다. 이런 얘기. 남자가 대가 세고 추진력이 있고 박력이 있고 남자답다. 이런 남자하고 결혼해서 살면 어떨까? 고집불통이에요. 도저히 소통이 안 돼요. 지 맘대로 해요. 아버지가 그런 남자라서 싫었어. 얘기도 잘 되고 친구처럼 지내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이래서 이 남자와 결혼하면 편하겠다 이래 놓으면 이게 또 매사에 줏대가 없어요. 이게 남자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게 칼을 선택하면 날카로워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손을 베일 수도 있다. 솜을 선택하면 부드러워서 좋지만은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사물에는 이런 성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물질을 잘못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를 선택해놓고 내가 필요하면 솜이 됐다가 내가 필요하면 칼이 됐다가 내가 필요하면 송곳이 됐다가 이렇게 내 욕구대로 상태가 다 되기를.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같이 됐다가 때로는 야성적인 남자가 됐다가 때로는 하인처럼 일을 해줬다가
아시겠어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남자가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요술방망이처럼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천백억 화신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거는 부처님이나 보디사트바인데 그런 보디사트바가 자기하고 결혼할 리가 만무하다는 거. 자기하고 결혼하는 사람은 꼭 자기처럼 그 남자도 눈 멀어가지고 얼굴 이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인물이 예쁘면 무슨 값한다? 인물값하고 돈이 있으면 돈값하고 그죠? 다 제값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어리석음, 상대가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이 어리석어서 몰랐어 이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쥐가 나빠서 쥐약 먹은 것도 아니에요. 쥐가 그 음식의 좋음, 맛있는 맛 생각했지 쥐약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매일 쓰레기장을 뒤지다가 접시에 얹어놓은 음식을 쥐가 봤다. 그러면 쥐는 이야 웬 떡이고 나한테도 이럴 때가 있네. 횡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죽는 길이에요. 왜? 쥐한테 누가 접시에 음식 차려 줄 일이 없잖아. 그죠? 그럼 쥐꼬라지를 알면 저 좀 위험하다 이래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를 잊고 그걸 좋은 걸로 착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인류 문명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발전했다고 하고 하지만은 이게 곧 재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런 현상은 작은 징후에 불과합니다.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3일 전에 개미가 이사간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작은 징후에 불과합니다. 이런 징후를 보면서 미래에 올 위험을 우리가 예측하고 예비하고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이 소비 문화에 도취돼 가지고 마냥 이렇게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오늘 우리가 살만한데도 지금 다 어렵잖아요. 30년 전에도 살았는데 지금 아무리 못 살아도 30년 전보다는 다 잘 사는데도 지금 다 어려워요. 다 딴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지금 한국이 30년보다 경제가 10배도 더 잘 살아졌는데 다 아직도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제가 미국 가봤는데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는 나라에도 다 뭐가 어렵다 그래요?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 미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인데도 돈이 없어가지고 교도소를 운영 못해가 일부 죄수를 방면해야 돼요. 학교를 운영 못해가 돈이 없어가. 그래서 선생 예능 일부 수업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LA 쪽에 어느 어떤 카운티에 들어보면 학부형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선생을 고용해가지고 아이들 가르치는 이런 일도 생깁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포드니 뭐 이런 GM이니 하는 이런 본사가 있는 데인데 제가 이번에 거기 법회 갔다 가보니까 도시 중심은 거의 폐허가 됐습니다. 집이 뭐 사람 안 살아가 건물이 막 10층 건물 이런 것들 뭐 큰 석조로 된 좋은 건물이 폐허가 된 건 말할 것도 없고 일부 지역은 아예 가로등도 없어요.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그냥 전쟁 끝나고 난 폐허도시같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몰락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잘 사는 나라에 늘 경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남편이 어떻게 하거나 아이가 어떻게 하거나 부인이 어떻게 하거나 부모님이 어떻게 하거나 할 때 그 내부에 들여다보면 다 원인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막 흥분할 게 아니라 그 원인들을 천천히 살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낫다. 좀 덜 괴롭고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강사가 스님이긴 하지만은 어떤 뭐 특정한 종교를 전파하러 온 거는 아시죠?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인생에 대해서 조금 지혜로움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5년 전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복학해서 당시 이제 신입생이었던 예전 여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잘 사귀었고 그렇게 잘 지내던 지 4년째 되던 해에 저는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직장에 근무하게 되었고 여자친구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도 공무원 준비를 해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면서 지냈는데 이제 취업한 1년쯤에 어떤 여직원과 좀 친하게 제가 지내게 되면서 이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점점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느덧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제 모습을 예, 인식하였습니다. 예. 당시 이제 사람의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잘 깨우치지 못하는 상대였기 때문에 저는 제 모습을 크게 자책하면서도 또 가까이 보며 지낸 직장 친구를 계속 만났고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을 여자친구를 생각하니 도저히 솔직히 털어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에게 사랑이 식은 것 같다고, 마음이 변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꺼내서 몇 달간 서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정리를 하고 지금 그 여직원이 제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남녀 사이라는 것이 처음엔 서로 새로운 것이 좋긴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제 안정된 관계로 접어들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어리석게 이제 스님 말씀대로 쥐약을 먹으려고 했구나,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여자 한 번씩 몰래 만나볼 수 있는 건데 너무 크게 생각을 했다는 생각도 들고, 한 번씩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예전 여자친구 많이 생각이 나고, 또 예전 여자친구와 싸워왔던 그 추억을 생각하면 또 가슴이 많이 아프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예전에 그 관계를 쌓아왔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서 잘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괜찮아. 예. 여자분들이 많이 좀 분노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남자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신경 안 써. 네. 네. 하지만 더 문제는 지금 여자친구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왔지만 정말 쉽게 정리가 되지 않고 마음이 후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도 마음의 괴로움 없이 공부에만 좀 집중을 하고 싶어서 평소에 이렇게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이해는 돼요. 예, 그건 뭐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그게 원래 뭐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그러니까 둘이 데리고 있다가 꼭 좋은 거 아니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거 봐. 근데 그러면 좋은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여자 둘이 데리고 살면 좋아 보이죠. 그러면 자기도 둘이 한번 데리고 살아봐. 남자 둘이 데리고 골치 아파. 저 봐, 저 과보단 말이야. 양다리 걸친 과보야. 그 이제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둘이 데리고 살 길이 있나 없나? 없습니다. 그럼 저기 사우디로 이사를 가든지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든지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려우니까 둘 다 좋지만은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어느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하면 반드시 쥐약을 먹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내가 누구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나한테 어느 게 둘 중에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둘 중에 내가 누구한테 더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기가 누구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예전 여자친구가 예전 여자친구가 4살 어린데 제가 많이 좀 받아주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아빠 같은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여자친구는 동갑으로 좀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신경 안 쓰고 좀 됐는데 예전 여자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어리고
제가 신입생 때 만났으니까 순수하니까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조금 조심스럽고 얘가 충격을 받을까 안 받을까 그런 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생각하면 여자친구한테 제가 좀 줄게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만 들어보니 마음이 절로 갔다 그죠? 내가 던진 낚싯밥을 저렇게 딱 물잖아. 지금 자기 민마음이 글러설 가서 근데 이제 자기가 이쪽을 정리하고 또 그쪽을 가면 또 이쪽에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기억이 나. 항상 지금 있을 때 좋은 점은 어때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불편한 것만 생각하고 헤어지면 거기 좋은 점이 다시 부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 못 사느니 해도 남편 죽고 나거나 그러면 또 아쉽고 또 이 세상에서 제가 이렇게 연애하고 이러다가 뭐 헤어지고 이래서 막 울고 해도 제가 별로 안 우는 이유는 이 여자가 싫다고 버리면 그 여자를 또 어떤 남자가 주워가고 이 남자 싫다고 버리면 또 어떤 여자가 또 그 남자 좋다고 주워가고 그래서 이게 그런 걸 딱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맞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 다 진운의 안경이다. 이게 일체유심조라는 거예요. 진운의 안경과 일체유심조가 같은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남의 밥에 콩이 굵어 보여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여자가 더 마음에 걸리고 좋아 보일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심리예요. 근데 그 여자한테로 다시 갔을 때 그 여자가 반드시 참 내가 잘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이 지금처럼 또 안 되고 이게 자꾸 신경 쓰고 사는 게 힘들고 오히려 편안하게 사는 게 더 좋았겠다. 또 이렇게 생각이 바뀔 수가 있어. 네. 제가 지금 이제 문제가 거기 제 친구랑 학교에 있는데 거기 제 친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걔가 딴 남자 생겨가지고 그냥 잘 지내고 있으면은 이러면서 좀 제가 마음을 쉽게 접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 간접적으로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너를 못 잊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제가 들으니까 거기서 이제 이것도 저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지. 괜히 그 걔가 이제 걱정이 되고 좀 마음이 가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오늘부터 100일 동안 이 여자 저 여자 따지지 말고 100일간 딱 절을 해. 108배씩 매일 아침에. 아시겠어요? 예. 절을 하면서 부처님 지난 생에 지은 인연에 과보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절을 해봐. 이 두 여자 다 놓고 그러면 100일 딱 하면 저절로 해결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둘 중에 하나가 딱 잡히든지 두 여자 중에 하나가 가버리든지 그래서 선택의 여지 없이 그냥 잡든지 이렇게 저절로 결정될 거니까 이때는 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둘 다 놓고 그냥 기도를 하세요. 예. 지금 여자친구도 놓으란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자친구니 그 여자 돌아갈까 이 여자하고 망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라고. 예, 기도만. 알겠습니다. 기도만 하면 저절로 100일 안에 정해질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결혼 3년차 주부이고요. 네. 시댁과의 마찰 때문에 남편을 날이 갈수록 멀리했어요. 그래서 예. 거의 반년 동안 말 한마디 없이 막 지냈었거든요. 예. 그러다가 제 마음 치유를 하러 강의도 많이 들으러 다니고 또 가족 세우기 같은 것도 하게 되면서 네. 남편이랑도 괜찮아졌어요, 사이가.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되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온전히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는 걸 알게 돼서 네. 근데 제 문제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미워하는 거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보 때문에 그게 무서워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지금 미워는 안 해요. 미워해요. 미워는 하는데 그냥 미워만 하지 말면 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데 있는 그대로 본다 해놓고 계속 미워하잖아. 네. 뭐가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냥 여지껏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싫어서. 근데 끝내고 싶어도 또 업보가 무섭고. 아니 그러니까 왜 싫은데 묻잖아. 그냥 제가 사랑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이유가 되게 많았어요. 싫은 게 시댁 때문에 싫고 뭐 돈 안 벌어서 싫고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나무를 사랑해요? 나무요? 나무. 네. 네. 돌멩이 사랑해요? 아니요. 그렇다고 돌멩이 싫어도 안 하잖아. 예. 근데 남편 사랑 안 한다고 왜 싫어해? 그냥 여지껏 다 쌓여온 게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 안 하는 거는 괜찮다니까. 근데 너무 그건 문제가 안 돼. 힘든데.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도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못했고 제가 자꾸 거부. 아니 자기가 그렇게 거부하는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미안하고 이래서. 그러면 이혼을 해줘야지. 네, 해주고. 그 남자가 싶은데 무슨 스님도 아닌데 그러면 어떡해? 또 오빠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생각마저는 남편은 전혀 고려 안 하잖아. 자기 싫다고 부부관계도 안 하고 또 그러면 이혼이라도 해주는데 이혼도 안 하고 또 자기 업보 생각하고 도대체 자기가 결혼해가 아이 오빠 때문에 저도 그래. 그렇지만 아이가 또. 예. 근데 아이를 그렇게 아이 업보에게 이런 걸 안 물려주려면 그 남편한테 자기가 이렇게 뭐 좋아 미치는 그런 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을 해야지. 그게 어떻게 하면 될지 몰라서. 자기 직장 나가요? 아니요, 집에 있어요. 그럼 뭐 갖고 먹고 살아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남편이 벌어다는 거 먹고 살면서 부부관계도 안 하고 그래요. 네. 뭐 그것 때문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걸 낳아놓고 살아요 남편이. 네. 남편이 자기를 되게 좋아하나 봐. 예. 예. 근데 되게 화목해요. 집안은 화목한데. 아니 자기를 그렇게 되게 좋아하는데 왜 자기는 싫어? 뭐가 싫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사람 자체 그러니까 그게 자세히 살펴보면 뭐 어때서 싫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여지껏 있었던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일 그러니까 있었던 일이? 그냥 시댁이랑 뭐지? 저희를 위해 안 살고 시댁이랑 사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남편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누구 아들이에요? 당연한 건데 그게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왜? 그럼 그 자기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자기 앞으로 어떤 남자를 만나도 그 남자 누구 아들이야 아니야? 예, 맞아요. 그럼 그 부모를 정을 딱 끊으면 그 불효자 아니에요? 네. 그냥 자기는 불효자하고 살고 싶어요? 효자하고 살고 싶어요? 효자예요. 자기 남편 효자잖아. 네. 효자하고 살면 자기도 좋지. 그래야 자기 아들도 효자가 되지. 자기도 애 놓고 키워봐라. 자기 정성대로가 키웠는데 애가 자기 말은 안 듣고 어디 길 가던 여자 하나 만나가 그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면 부모로서는 얼마나 속상한데. 그러니까 아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그 집에 부모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까 저 할머니가 자식이 관심을 자꾸 부모가 늙어서 관심을 가지면 자식한테 해롭다 그래도 그걸 못 걷는 게 뭐예요? 이게 부모의 까르마이듯이. 그러니까 부모도 나이가 들어도 결혼했는데도 자식에 대해서 정을 못 걷는 게 현실이에요. 끊으면 좋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식도 결혼을 했으면 부모하고 좀 끊으면 좋은데 자기도 대보면 그게 안 되는 게 또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결혼을 했으면 이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남편 효자다 이래 생각해야 돼. 사랑하지 않는 거 어떻게 수행을 할 수 있는 방법? 사랑하지 않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예, 그건 아는데 제가 힘들어서 아이한테도 그게 영향이 미칠까 봐. 사랑하지 않는데 왜 힘이 들어요? 스님 그래서 아까부터 자꾸 물어보잖아. 사니까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남편을 싫어하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지 사랑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자기 지금 싫어하는 게 문제예요. 네. 왜 싫어하느냐니까
아까 그는 이제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처음에는 너무 시댁에 관심 가져 싫어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이해가 되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정리를 해야지. 또 뭐가 싫은데요? 그게 예, 생각은 많았었는데 이렇게 딱 해보니까 싫은 건 없네요. 네. 그러면 자기가 결혼해가 살면서 어쨌든 뭐 꼭 결혼이라는 게 어떤 부부적인 성관계나 이런 것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남자가 건강한 남자고 무슨 성직자도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부부 관계에 대해서나 그런 욕구가 있을까 없을까? 예,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걸 자꾸 거절하면 그 남자는 딴 데 가서 해소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럼 또 자기는 그러기를 원하나? 저는 지금 당장은 못 해주니까 제가 그래도 예, 근데 왜 하기 싫은데? 손대는 게 싫어? 예, 막 원래는 말도 하는 거 싫고 막 쳐다보는 것도 되게 싫었는데 이게 저를 많이 사랑하면서 많이 나았어요. 이게 근데도 그럼 자기가 그 저기 약간 저 뭐야 심리 상담소 같은 데 가서 네. 지금 자기가 조금 그건 병이야. 예, 맞아요. 그 성에 대해서 자기가 특별히 좀 뭔가 체질적으로 거부 반응이 있어요? 아니요, 원래는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마찰 큰 문제 하나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남자가 싫어졌어. 그래서 뭐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네, 아기 낳고서 그러면 연습 삼아 이것도 까르마도 극복 대상이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는 부부 관계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까르마를 극복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지. 예. 오늘부터 가서. 그러니까 깨안으면 거부 반응이 일어날 거 아니야. 네. 그 거부 반응을 볼 때 남편으로 보지만 뭐다. 아, 내 까르마가 작동하구나. 내가 거부하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그 싫어함을 관찰하면서 싫어함을 찾고 연습을 2번, 3번 다시 해보면 네. 회복이 될 수 있어. 자꾸 싫다고 자꾸 거부하면 회복될 기회가 없어. 애가 만약에 물이 싫다고 물에 안 들어가면 걔는 영원히 물에 못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문제인 줄 알고 발부터 넣어보고 또 들어가보고 또 억지로도 들어가보고 또 이렇게 몇 번 하면 어떠니 그 저항감을 극복할 수가 있으니까 자기가 부인으로서 이런 의무 이렇게 접근하니까 자꾸 거부반응이 생기는데 자기 지금 자기를 치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수도성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면 자기가 거부하는 것은 자기의 이게 업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려면 이렇게 부부관계를 하면서 연습을 해서 이 부부관계를 할 때 내가 거역하는 마음이 없도록 이건 자기 까르마를 연습하는 수행 차원에서 한번 해봐. 오늘 가서. 예. 그리고 다른 수행 뭐 절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니 부부관계 수행을 먼저 해. 아예 싫은데도요? 막 그런가 절하기 싫어도 절을 하듯이 해봐. 근데 이제 싫으면서 싫은 것이 굉장히 이렇게 거부 반응이 있으면 손대는 것도 막 찌릿찌릿할 정도로 싫어하면서 그거를 어쩔 수 없이 하면 나중에 병이 돼. 이게 자궁암이 되거나 이런 이렇게 왜냐하면 그게 뇌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억지로 부부니까 참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이 까르마 거부하는 까르마를 극복하는 수행 삼아 해보라 이 말이야. 해볼까? 오늘부터 선생님 말 듣고 그래서 우선 오늘 남편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 삼배하고 아시겠어요? 이분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속으로 외우고 내가 부처님을 잘 영접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봐. 네, 감사합니다. 수행이라는 거 꼭 절하는 게 수행이다, 뭐가 수행이다 이게 아니라 이 우리의 부정적인 자기 까르마를 뭐 하는 게 수행이다, 극복하는 게 수행이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이 부정적인 그 남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결국은 자기 자녀에 대한 불행을 자초하고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끌게 돼. 그러면 이걸 극복하는 게 자기에게는 수행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성적 욕망을 자제하는 게 수행이기도 하지만은 자기는 성에 대한 부정한 심리를 극복하는 게 자기에게는 이게 뭐다? 수행이다 이 말이에요. 내 말 알아들었어요? 스님이 이런 상담까지 다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그걸 수행 삼아라. 오늘 스님한테 지시를 받았어. 아시겠어요? 이게 수행이다. 나한테는 이게 기도다 이 말이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부부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이 돼야 자녀에게 돼. 억지로 이렇게 속으로 참으면서 애한테만 잘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럼 까름하는 전이 돼. 알았죠? 선생님 네. 만나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20세부터 지금까지 연애 경력만 20년이 노처녀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를 골드미스라고도 합니다. 네. 네, 학교를 졸업하고 일을 하면서 일이 조금 잘 돼서 제가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연애를 하잖아요. 네. 그 연애를 하면 하고 잘 만나서 잘 지내요. 근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항상 제가 도망을 가게 되더라고요. 항상 그 스님 말씀대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제가 달아나는 그런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시련의 아픔을 법륜 스님의 그 강의로 제가 달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 남자를 알게 됐는데요. 처음 만났을 땐 되게 좋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달에는 그분이 여러 여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달 있다가 너무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 여러 여인들과 행복한 삶을 사시든지 아니면 저를 만나시든지라고 했더니 저를 만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년 11월 달부터 저 2번째 핸드폰을 만들어 가지고 저 몰래 이제 또 다른 여인들과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걸 제가 2주 전에 알았습니다. 지금은 만나고 있지는 않고요. 처음 제가 이 문제를 알았을 때는 그때 작년에 그분 곁에 여러 여자가 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처음에 이렇게 불신감이 들더라고요. 안 만난다고 말을 하는데 저한테 어떠한 거짓말을 하고 밖에 나가서 다른 분을 만나는지 또 내를 만나고 올 때도 어떠한 거짓말하고 그녀들을 만나러 나가는지 알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했고 불신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해주지 못한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걸 알았을 땐 첫날에는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함도 치고 막 그랬고요. 2번째 날에는 그 사람이 하고 다닌 짓을 주변 지인들한테 좀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날에는 제가 한 행동들이 좀 후회스럽고 그 사람한테 미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이제 불쌍하게 느껴졌고요. 실은 그 사람이 바람둥이라는 걸 알고 만났지만 저는 결혼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합을 보러 가면 삼천궁녀가 지나가도 옆에 중전이 없으시답니다. 첩을 두고 살아야 된다, 뭐 여자가 많다, 뭐 그런 말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래도 자기가 끊어내려고 노력만 하는 모습만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무엇이 문제였죠? 예, 이때까지는 제 입장에서 말씀드렸고요. 네. 두 번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 얘기하지 말고 자기가 뭘 원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소문 건났는데 왜 제가 그 사람이 불쌍하고 미안하단 마음이 들까요? 근데 네. 자기 지금 나이 몇이에요? 40요. 40. 그 남자는? 42. 그 남자는 결혼 한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근데 42살이 되도록 그 남자는 자유롭게 인생을 살아왔잖아, 그죠? 네. 결혼도 안 하고. 네. 그런 남자가 갑자기 어떤 여자가 좋다고 그 매여서 살까? 힘들겠죠. 근데 그걸 갖다가 남의 목에다가 밧줄을 걸어가 혹다래끼 경상도 말 혹다래끼를 걸어가 왜 그렇게 매달라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0살에 목을 매달아도 말을 잘 안 듣는데
송아지도 조만할 때 속 코끈지 끼어가 잡아당겨야 되지 너무 큰 건 잘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네. 그건 자기가 내가 볼 때는 생각을 좀 약간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람 살아온 인생을 인정하고 그 사람 삶을 그대로 인정하고도 좋으면 받아들이되 네. 결혼이라는 조건하에 상대의 인생에 간섭을 하는 거는 그 애초에 불화를 자초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인간관계, 남의 인간관계에 간섭을 하니까 그 사람은 거짓말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고 하니까 안 만난다고 대답을 하니 그건 자기는 만나야 되고 하니까 거짓말이 되고 이제 핸드폰 같은 거 보고 그걸 갖고 또 따지고 덤비니까 또 핸드폰을 딴 걸 하나 사야 되고 그런 거지. 자기가 거짓말을 상대가 거짓말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그냥 두고 내가 좋으면 선택을 하고 내가 안 좋으면 그만두면 되지.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사람 곁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이 그 하고 다니는 일 때문에 자기 주변이나 만약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한테도 영향이 오지 않을까요? 그건 큰 문제 없어요. 자기만 좋으면. 저만 좋으면요? 예. 왜냐하면 옛날에 임금이 여러 후궁을 두고 있어도 뭐 후궁이라도 자기는 왕의 후궁이 되는 게 좋겠다고 다 들어가면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자기가 그것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선택을 안 해야 되고 그걸 용인을 하면 선택을 하면 용인을 해야 되고 그런 거지. 네가 안 한다면 내가 선택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가능 아니지기 때문에 갈등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을 하면 뭐예요? 아이가 나빠지지. 갈등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선택이에요. 나는 남자가 경제적으로도 좀 부족하고 인물도 좀 부족하고 학식도 좀 부족하더라도 나하고만 살 사람을 구한다. 이러면 거기에 맞게 사람을 구하면 되고 나는 한눈을 좀 파는 한이 있더라도 어때? 인물도 괜찮고 경제력도 괜찮고 학식도 괜찮은 사람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사람이 학식 있다고 경제력 있다고 지위가 있다고 다 바람 피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런 게 부족하다고 다 안 피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볼 때 인물이 잘생기고 돈이 많고 지위가 있으면 어쨌든 유부남이라 하더라도 그런 남자라면 괜찮다는 여자 입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주위에는 늘 꼭 바람을 피우든 안 피우든 여성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너나 나나 다 우리가 부처 수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면 평상시에 무심히 지나다가 어떤 날 갑자기 사랑 감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부부 싸움이 나가지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으면 그렇게 인연이 맺어질 가능성이 이 사람은 높아진다 이 말이에요. 주위에 인연이 많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막 부부 싸우고 막 성질이 팍 나가지고 막 딴 남자라도 만나고 싶어도 없잖아. 솔직히 말해가 없다가 보니까 그냥 생각만 있지 생각만 했지 없다가 보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면 감정이 어떻게 돼요? 가라앉으니까 또 괜찮아지고 이런 거지 정말 정숙해가 이래가 다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위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다가 보면 아시겠어요? 네. 사람이 그렇게 일부러 바람 피우려고 한 게 아닌데 그런 어떤 특별한 감정이나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화도 한 통화 할 수 있고 차라도 마실 수 있고 식사라도 할 수 있고 술이라도 한잔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다가 보면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혼자 장숙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내면을 봤을 때 특별히
그 깨끗한 삶도 아니고 이게 사고가 나가지고 바람을 피웠다고 그 사람이 그럼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인간을 볼 때 스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나? 예를 든다면 제가 중고등학교 어린 시절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영화도 가가 정학도 안 당하고 술 먹고 이거 뭐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안 하고 연애가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했지만은 그러면 내 내면에 그때 그런 아이들 하는 거 감정이 없었나?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용기가 없어 못 하고 아시겠어요? 어떤 때는 공부 잘한다고 옆에서 안 끼워줘가 못 하고 하겠다 그래도 니는 가라 이래가 못 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뭐 어디 지극끼리 어디 뭐 어디 간다고 가는데 따라가고 싶어 이래도 뭐 니 오지 마 이래가지고 못 가. 이래저래 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때요? 착한 아이가 된 거지. 내 속에 꼭 착한 기질만 있어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러면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정학 맞고 이런 애들은 꼭 나쁜 것만 그러냐? 또 그런 애들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적으로는 그런 전력이 없는 아이들이 확률적으로는 조금 더 청정하다.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인간이라는 거를.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그렇게 따지고 살면 자기 결혼하기 어렵지. 그래서 우선 1번 첫째 왜 결혼에 대해서 망설이게 되느냐 하는 거는 네.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이 결혼 생활이 자기 어릴 때 봤을 때 행복하지가 못했어. 늘 싸우고 이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어가 나는 뭐 안 한다 결혼 저러려면 안 한다 이런 게 무의식 세계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크니까 이렇게 결혼을 하려고 연애를 하다가도 막상 결혼이 딱 되면 자기 생각이 아니라 저 마음 밑에서 불안하고 겁이 나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 이래가지고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녀가 이렇게 일부러 딱 출가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을 하려는데도 자꾸 이렇게 도망을 가면 가만 심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첫째 도망가고 있다는 거. 그 자기 까름하죠. 네. 그럼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바람 피우는 남자 싫다, 뭐 싫다, 뭐 싫다.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또 남자는 또 인물도 잘나야 되고 또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따지고 또 그것도 싫다 그러고 그러다가 나이는 늦었고 나이가 늦었으면 값이 떨어지는데 지는 나이가 늦었는데도 자꾸 더 올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도 여러분들 옆에서 볼 때는 왜 저러냐 하지만은 내면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25살 때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상대가 예를 들어서 회사 뭐 어느 정도 직원이다. 그래서 난 저거 갖고 결혼 못 하겠다 해서 결혼을 미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이나 5년이 더 지난 뒤에 같은 수준의 남자일 때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심리가 어때요? 내가 저런 수준을 선택할 바에 5년 전에 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보다 5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보다 더 높아야 돼? 안 높아야 돼? 높아야 돼. 그러니까 갈수록 이게 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노처녀의 길을 가면 결혼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기는 나이가 드는데 눈은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결혼이 어떠냐? 그러면 눈은 높아지고 자기는 나이가 드니까 이것이 결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 어떤 결혼이 되느냐 하면 결국은 뭐예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인물도 괜찮고 이러는데도 내 눈에도 맞고 하려면 주로 결혼해서 실패해서 아기가 있거나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재혼 케이스에 자기가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은 젊은 사람 중에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거기 가면 또 이제 자녀가 딸렸다 이런 문제 때문에 또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42살까지 산 남자가 아주 성적으로 무슨 장애가 있거나 뭐 심리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그 남자가 어떻게 딴 여자친구가 없겠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귀어야지. 그 남자가 뭐 42살 때도록 자기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첫째는 이 두려워하는 건 자기 까르마라는 거, 궁합하고 아무 관계 없이 자기 까르마라는 거. 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나이 들어 보면 또 결혼해 보면 자기가 나는 다시는 그런 갈등 일으키는 그런 부부 관계는 안 맺겠다고 하지만은 자기는 엄마 아빠와 100% 똑같은 갈등을 일으키는 결혼이 돼요. 자기 의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그래 되고 지금 이렇게 결혼하면 똑같은 문제로 어머니가 아버지하고 싸웠던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고 자기는 어머니 같은 행동을 하게 돼. 그걸 그렇게 내가 부정했는데도 까르마란 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는 엄마 아버지에 대한 참회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인간이란 건 결혼해도 싸울 수밖에 없고 이렇게 말 수밖에 없구나. 나보다 어린 나이에 엄마는 나를 데리고 키운다고 몇 남매예요? 형제가? 1남 1녀입니다.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에 대해서 참회와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내면에 어린 시절에 쌓여있는 그 상처를 치유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이 사람 만날 때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첫째 부모에 대해서 묘한 걸 참회하고 감사 기도를 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가 결혼을 할 때 이렇게 40살이 됐는데 결혼을 한 번 했다 한 번도 안 했다 이거 하등 중요 안 해요. 근데 이 참 문제는 문제야. 40살이 되도록 자기가 결혼을 한 번 해가 이혼녀로서 40살이 되나 혼자서 40살이 되나 똑같은 40살 여자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움켜쥐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그건 자기의 의식이지 객관적 평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상대를 선택할 때도 결혼을 했다 안 했다를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결혼하고 관계없지만 우리가 옷이든 차든 뭐예요? 좋은 차도 사고 싶고 돈이 작을 때 제일 선택하기 쉬운 게 뭐예요? 중고 중에 괜찮은 거 골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효율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남 입든 거 어떻게 입는, 남 타든 거 어떻게 이런 생각 때문에 돈은 없으면서 좋은 걸 찾으면 돈이 딸리고 그 돈에 맞게 사다가 보면 불품이 없어지고 이러잖아. 그래서 이게 결혼을 할 때 연령도 나보다 좀 많든 작든 따지지 말고 그게 초혼이든 재혼이든 별로 따지지 말고 선택의 폭을 조금 넓히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려면 너무 이렇게 다 너무 따지면 안 돼.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따지게 더 심해져요. 왜? 그럴 바에 뭐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결혼 안 하고 버텼겠나. 이 생각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너무 따지다가 잡으면 그게 이제 죄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중에 제일 나쁜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별 사람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아시겠어요? 네. 누구든지 내 좋다면 그냥 살겠다.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결혼한다. 네, 감사합니다.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 예, 그리고 고령화 시대. 네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요. 제 나이가 지금 한갑이에요. 네. 그런데 제 나이가 우리 어려서는 상노인이었어요. 한갑이면요. 네네. 지금은 청년이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인데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네. 여기 모든 분들 다 해당되잖아요. 젊은 분들도 이제 그런데 네네.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할지 스님의 좋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자기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예. 그럼 앞으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별로 그래 못 살았다면 앞으로 못 살 거고. 아니 지금까지는 좀 어렵게 살았지요. 어렵게 살았어요. 앞으로도 어렵게 살 거예요. 은퇴를 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까르마란 말이 있어요. 까르마. 인도 말로 까르마, 우리 말로는 업식, 업장 이런 말이고 쉬운 그러니까 생활 용어로 하면 습관이에요. 삶의 습관이 있거든요. 성질 내는 사람은 나이가 들으나
젊을 때 성질 내는 건 늙어도 성질 내고 젊을 때 잔소리하는 건 늙어도 잔소리하고 이래요. 그 습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습관이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해도 작심 삼일로 끝나요. 그래서 이 삶의 습관을 바꾸는 게 수행이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괴로워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에요. 자기는 괴로울 일이 있어서 괴롭다 그러지만 옆에서 구경하면 별일하는 것도 그 사람은 늘 괴로워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해주고 싶은 습관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뭐다? 사물을 부정적으로 우리는 늘 봐. 이 뇌 구조가 요즘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그래요. 이게 기본적으로 사물을 부정적으로 보도록 돼 있대요. 그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는데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사람들의 삶의 습관이 사고의 습관이 부정적으로 보니까 아시겠어요? 이 뇌 작동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정적으로 작동하니 뇌가 부정적으로 작동하구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부 긍정적으로 만약에 사고를 한다면 뇌를 연구하는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뇌라는 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 전체 사람들의 그러니까 다수는 전부 다는 아니고 다수는 어떤 사물을 볼 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지금 사고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애가 30명 중에 15등 한다 학교 성적이. 그럼 엄마가 우리 아들 중간도 못해요 이렇게 말할까? 우리 아들은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렇게 말할까? 어느 쪽이에요? 중간밖에 못. 예? 중간밖에. 그러니까 중간도 못한다. 이거만은 부정적 사고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도 중간은 해요. 이거는 긍정사 똑같은 걸 두고 그렇게 말해요. 그럼 애가 꽁지한다. 우리 아들은 꽁지예요. 사실을 말하지만 이건 사고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봤어요. 애 꽁지한다며?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스님 그래도 우리 아들 학교는 잘 다녀요. 이래. 그럼 이 긍정적 사고예요? 부정적 사고예요? 긍정적 사고죠. 그러니까 남편이 맨날 12시에 늦게 들어온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거를 아이고 그래도 우리 남편은 들어오기는 들어와요. 이런 사고가 있잖아. 근데 우리는 매사에 부정적으로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어디냐?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나는 뇌의 구조라기보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그래요. 자기가 우리 남편 10시에는 들어와야지라고 자기가 정하니까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게 돼요. 그 10시에 들어와야지 8시에 들어와야지 이런 거 안 정하면 늦고 빠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 정하는 걸 좀 뒤로 늦춰놓으면 맨날 일찍 들어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그런 기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맞다고 자꾸 비판을 하다 보니까 그 자기도 학교 다닐 때 중간쯤 해도 이렇게 시집오고 장가가서 잘 살잖아. 그죠? 그럼 우리 아들 뭐 중간만 하면 그래도 야 엄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기는 그래도 애는 뭐 해야 된다?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1등을 했으면 그럼 어떻게 맨날 너도 1등하고 네 자식도 1등하면 그럼 딴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닐 때 1등 해봤는데 1등 했다고 뭐 친구들 보니까 중간한 애나 별 차이가 사는 게 없다면 애는 중간에도 아이고 그래 그거 뭐 굳이 1등 할 거 뭐가 있노 그냥 대강 다녀라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1등 했으니까 니도 1등 해라. 내가 1등 못했으니까 니는 1등 해라. 사고가 전부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안 빼먹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 안 빼먹고 다닌다고 뭐 특별한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뭐 좀 빼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중학교 때 막 그 학기 말고사에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다가 그 뭐 월말 시험에 전전긍긍하다 어떤 때 제가 수학을 잘했는데 수학기 어떻게 성적이 조금 못 나오면 막 가슴앓이를 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성적이 100점 나오나 80점 나오나 지금 내 인생이 달라졌겠어요? 지나놓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80년 나면 80년 대로 받고 등수가 5등 나면 5등으로 받고 1등 나면 1등으로 받고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때는 막 그게 막 전부인 줄 알았어. 근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가 아니다. 그럼 엄마가 애들이 그거 갖고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엄마가 야야 나도 학교 다닐 때 그게 막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지나놓고 보니 전부도 아니더라. 지나간 거 갖고 전전하지 말고 아쉬우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애보다 엄마가 더 방방 뜨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살아온 삶의 경험이 작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작동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저기 결혼해서 살은 사람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잘못 살았으면 잘못 살은 거를 교훈화시켜서 다음엔 내가 안 이래야 되겠다고 삼으면 되지. 자꾸 잘못 살은 거 갖고 지금 얘기해봐요. 소용이 없다. 넘어졌으면 발딱 일어나야지. 앉아가 주저앉아가 울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어릴 때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다니는 언니들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죠. 나도 언제 언니처럼 빨리 내가 중학교 다니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이런 게 부러웠잖아. 중고등학교 때 막 공부하기 바쁠 때 대학 다니는 언니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나는 공부한다고 죽겠는데 막 연애해 쌓고 이러잖아. 그 대학 다닐 때 취직한 선배 부러웠어요? 안 부러웠어요? 부러웠지. 자기가 취직해가 회사 다니면 결혼해가 신혼 꾸려놓은 선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 근데 내가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가 죽겠고 중학교 때는 중학교가 죽겠고 대학 가면 대학이 죽겠고 직장 다니면 직장이 죽겠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게 죽겠고 결혼하면 결혼 생활에 죽겠고 애 키우면 애 키운다고 죽겠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죽겠다고 하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지 않는 미래는 남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은 걱정하고 지나가 버린 건 어떠냐?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이제 또 그리워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사춘기 때 그립고 대학 때 그때가 좋았고 처녀총각 때가 좋았고 신혼살림이 그래도 좋았고 이래. 그때는 죽겠다 해놓고 지나가면 또 그때를 그리워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충청도니까 경상도 사투리를 전 충청도 사투리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거꾸로 생각하는 거. 밥 먹으면서 똥 생각하고 똥 누면서 밥 생각하는 거. 밥 먹을 때는 밥만 먹고 똥 눌 때는 똥만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꾸로 하는 걸 경상도 사투리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디비 쫀다 그래. 디비진다 이 말은 거꾸로 됐다 이 말이에요. 그 거꾸로 논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인생을 늘 이렇게 거꾸로 놀아. 그러니까 60이면 벌써 늙었다고 해가지고 뭐 아이고 내가 50만 됐으면 이러는데 저기 계신 70대한테 물어보세요. 60만 돼도 내가 이래요. 그러니까 또 70은 늙었다 근데 또 80대 분한테 물어보세요. 70만.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68세에 돌아가서 아버님이 70전에서 그냥 살으셨는데 80이 넘으셔서 그때 이제 70대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했어요. 80대가 돼서 혼자 사시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할머니하고 이렇게 같이 사시도록 이렇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70대만 돼도 해볼만 하겠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늘 지나놓고 보면 그때면 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10대는 10대가 좋은 줄 알고 20대는 20대가 좋은 줄 알고 30대는 30대가 좋은 줄 알고 40대는 40대가 좋은 줄 알아야 돼요. 50대는 50대가 좋은 줄 알고 60대가 제일 좋은 줄 알아야 돼요. 60이 됐으면. 언제 애 키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제 뭐 직장에서 남 눈치 보고 뭐 잔소리 듣고 승진해야 될 60이 돼가 승진해야 될 필요성도 별로 안 느끼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뭐 아직도 그런 가능성은 좀 있지만은 남자가 바람피고 여자가 바람피고 이럴 가능성도 별로 없으니까 마누라도 좀 자유롭게 놔주고 아시겠어요? 나 좀 자락서 이렇게 하고 70대가 되면 이제 더 아이들이 이제 더 컸으니까 더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좋은 점 많이 있잖아요. 우선 공부 안 해도 되죠.
어릴 때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다음에 시험 안 쳐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처녀 총각 때는 맨날 여자 남자 눈에 얼른얼른 어느 걸 잡아야 되는지 내 신경 써야 되는데 사람 만날 때 그런 생각 안 해도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신혼 때는 애 낳고 키우는 거 걱정했는데 이제 다 컸으니 그런 걱정 안 해도 되고 나야 뭐 처음부터 없으니 그런 걱정 안 하고 삽니다만은 이렇게 60이 좋은 줄을 알아야 돼요. 60을 자꾸 청춘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0이 청춘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너무 늙었다는 생각을 막으려고 청춘이라고 하는데 청춘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60이 되면 이제 좀 버려야 돼요. 자꾸 줄려 그러지 말고 이제 뭐 전에 젊을 때는 깐깐했다도 60이 되면 약간 너그러워져야 되고 젊을 때는 뭐 말이 많았다면 60이 되면 말이 좀 적어야 돼요. 왜? 젊을 때는 말이 많으면 뭐라 그런다. 아이고 입도 사다 또는 아이고 말도 잘한다 이래 말하는데 나이가 들어가 말이 많으면 어때요? 잔소리가 많다 이래 추해요. 젊을 때는 막 욕심을 내가 뭘 하면 야 야망이 있다 이러는데 나이 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욕심을 내면 노욕이다 이래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나이가 이제 60고개를 넘어가면 어떠냐 이제 조금씩 버려야 돼요. 집착도 놔야 되고 욕망도 조금 놔야 되고 뭐든 그러니까 무기력하라는 게 아니라 놓는 과정, 돌아가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나뭇잎도 이제는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이번에 뭐 한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잖아. 그죠? 물드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잘 물든 단풍이 봄꽃보다 더 예쁜 것처럼 이게 잘 늙으면 어때요? 늙음이 참 보기 좋습니다. 사람이 점잖아지고 어때 여유도 있고 너그러워지고 베풀 줄도 알고 침묵할 줄도 알고 아시겠어요? 물끄러미 봐줄 줄도 알잖아요. 걸음걸이도 약간 어때요? 천천히 걷고 점잖잖아. 늙어가 막 쫄랑대면 나처럼 이래 다니면 경망스럽다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약간 이렇게 여유 있는 게 좋은데 삶의 습관이란 게 아까 얘기한 대로 고쳐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습관이 몸은 그 못 따라가는데 습관이 남아가지고 자꾸 마음의 습관이 막 청년처럼 자꾸 움직여야 되는 것 같은 그래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피부가 부드럽고 팽팽한 게 젊음의 특징이라면 즉 새싹은 부드러운 게 특징이라면 늙으면 단풍은 딱딱해야 단풍이잖아. 그죠? 대신 물이 예쁘게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좀 있어야 연륜이 있어 보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스님 보고 젊다는 게 칭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은 안 그래요. 중은 여러분들이 30대 아주 잘난 중이 이렇게 볼 때 편안해요. 한 70 넘은 허연 수염 달린 중이 편안해 보여요. 젊은 중은 똑똑해 보여도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불안해요. 그 중은 약간 늙어야 맛이 있어. 호박이 늙어야 맛이 있는 거죠. 그 스님도 약간 늙으니까 이제 어때요? 약간 맛이 나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늙음을 약간 즐길 줄 알아야 된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 90이 살지 그 자기 90 산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일 죽어도 좋고 모레도 죽어도 좋다는 걸 첫째 놔버려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늙으면 몸이 아픈 게 정상인데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현실에 안 맞는 생각을 하면 걱정이 되잖아. 늙으면 다리가 아픈 거 정상이고 눈이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귀가 안 들리는 게 정상이고 그럼 잘 보이면 아이고 고맙다 다행이다. 이게 비정상이니까 특혜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절대 늙어서 안 해야 될 건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과식해도 안 되고 과욕해도 안 되고 과음해도 안 되고 과로해도 안 돼요. 젊을 때는 과로해가 쓰러져도 그냥 2, 3일 휴식하면 되는데 늙으면 이게 가을 날씨는 어때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뭐합니까? 기온이 떨어지듯이 봄에는 비가 한번 올 때마다 따뜻해지듯이 그렇기 때문에 과로해가 쓰러지면 과욕, 과음, 과식 뭐 해가 쓰러지면 늙음이 자꾸 더 빠른 속도로 재촉이 됩니다. 그러니까 늙어서는 어쨌든 과로하지 않도록 뭐든지 과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게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이제는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조금씩 정기적으로 적당하게 먹어야 되고 이제 뭐든지 일도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적당 시간을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일했다면 하루 7시간, 6시간 일을 줄여야 돼요. 그런 식으로 맞춰서 살면 늙는 게 훨씬 젊은 사람보다 좋습니다. 근데다가 옛날에는 앉아가 하고 절 받는 게 이게 뭐가 좋아요? 그냥 건강하게 제 힘으로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숨 넘어갈 때까지 방 청소도 제가 하고 밥도 제가 끓여 먹는 게 제일 행복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누가 뭐 한번 병원에 누워 있어 보세요. 남의 밥을 막 입에 떠여주면 좋아 보이죠. 예, 제 손보다 더 효자는 없고 제 입보다 더 효자도 없고 제 학문보다 더 효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몸이 제일 효자니까. 그러나 이제 이렇게 살 동안 이렇게 사시고 이제 늙어가지고 뭐 병 나가지고 그게 70이든 80이든 죽는데 하루 더 살라고 산소호흡기 붙여놓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살았을 때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살았을 때는 삶을 만끽하고 때가 되면 기꺼이 죽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건 연연해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되고 뭐 조금 옛날 생각해가 자꾸 잘 나갈 때를 생각하면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몸도 안 따라주니 어려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자식이 없더라도 굶어 죽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더 지나면 원래 다 20만 원 못 줘도 앞으로 한 번 선거 다 하면 20만 원 줄까 안 줄까? 줘요. 아시겠어요? 주게 돼 있어요. 왜? 이제 나눠 가져야 돼요. 그동안에 일한다고 바빴는데 이제 좀 나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되니까 너무 자식한테 의지 안 해도 되고 뭐 뒷돈 안 모아놔도 되고 없는 게 제일이에요. 미국 가보니까 있으면 병원비가 많은데 아예 없으면 어때요? 정부가 다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여유롭게 살고 저는 젊을 때는 자기 가진 재능을 팔아서 다 월급을 받고 돈을 벌었는데 이제 연세 60이 넘으시면 이제 강의를 해도 무료로 해주고 뭐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도와주는 역할 내가 나서가 하기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도록 마누라가 하도록 딴 사람이 빛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 이런 거 하면 훨씬 보람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기 모이신 분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스님 만나뵙기에 반갑습니다. 네. 저는 현재 일본에서 24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53세가 됐는데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항상 이성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항상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그런 인연을 항상 만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생에 어떤 가보로 인하여 생긴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도 답답해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당신은 고란살이 있어서 항상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지 않더라도 꼭 다른 사람을 보게 된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한날 스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없앨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보를 제가 전생에 지었든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보를 제가 지금까지는 받고 앞으로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만나면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고 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보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지. 지금 남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걱정이야. 근데 앞으로 좋은 인연이 생기면은 또 같이 결혼할 수도 있는데 딴 여자 쳐다보는 남자를 만날 건데 무슨 기 좋은 인연이야. 근데 그 가부를 없애고 싶어요. 참여를 하고서. 아니 뭐 근데 남자가 자기보다 더 잘난 여자를 만나면 쳐다보는 건 굉장히 정상적이에요. 그 전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꼭 저를 만나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한 3명, 4명 한번 바꿔가면서 한번 해봐요.
몇 번 그거 경험이 남은, 있어요. 몇 번 경험이 있고 그리고 한 오랜 지난 12년이나 5년이나 몇 년 지낸 후에 그 사람들이 미안했다고 꼭 전화가 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만나는 인연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쁜 인연으로 끝나지 않고 가슴 아픈 추억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네. 하나는 아무리 좋아도 그냥 친구로 사귀고 끝내지 인연을 맺지 말 것. 네. 그러면 그런 인연 업은 저절로 없어져요. 남자를 안 만나면 그런 인연이 끊어지지. 그거 뭐 힘들게 생각해요. 두 번째, 만나려거든 쳐다보든 말든 신경을 안 쓰기. 상처를 받더라고요. 왜 받아? 항상 보드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을 하라잖아. 그런 상처를 받기 싫으면 아예 아무리 좋아도 인연을 맺지 말든지. 내 같으면 딴 남자를 좀 쳐다보더라도 여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생각 안 하나? 어차피 남자를 만나려면 그 남자가 아예 안 만나는 것보다야 만나더라도 딴 여자 좀 쳐다보더라도 나는 남자가 필요하다 하면 조금 쳐다보는 한이 있더라도 남자가 필요하다 하면 내가 그걸 선택하면 돼요. 그러면 이런 업의 구애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쳐다보는 걸 아예 내가 처음부터 각오를 해버리면 내가 그 업보에 끌려들지 않는다 이런 얘기. 근데 그게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업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면 참여할 것도 없어요. 왜 저한테는 그런 인연들만 항상 나타나는지. 아니요. 자기가 약간 문제예요. 너무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거를 자기가 지금 달리 취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문제, 그건 남자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나지 말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정을 두고 이렇게 만나지를 말든지, 하루 만나고 치우고 친구로 치우지, 정을 두고 만나지를 말든지, 만나려면 그 남자가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거는 크게 구애를 받지 말든지, 결혼을 했다 하면 막 쳐다보는 정도는 신경 안 쓰겠다 이렇게 탁 방침을 정하고 결혼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절에 가서 처음에 갔는데 그 스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당신은 나같이 스님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서 전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 맞고 안 맞고, 예를 든다면 자기가 스님이 됐다고 지금 생각을 해버리면 돼. 스님이 될 필요가 없어. 스님이 됐다고 생각해버리면 혼자 살 수 있잖아. 꼭 머리를 깎고 그러지 마. 지금 자기가 오늘 스님하고 얘기하면서 네, 너는 오늘부터 스님이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자기는 혼자 살면 되잖아. 네. 그지? 네. 두 번째, 스님이라고 딱 자기가 결심을 해버렸기 때문에 남자를 만나면 스님 만나 안 되는데 만나가 재미를 봤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남자가 딴 여자 쳐다보는 건 자기 상관없잖아. 스님도 남자 만나가 재미를 보는데 그 속인이야 뭐 딴 여자 만나가 재미 보는 거 그게 뭐 그래 큰일이야. 내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자기가 이 자리에서 스님하고 대화하는 자리에서 그 문제를 탁 벗어나지는데 안 벗어나지나? 아니요. 지금 내가 스님이라고 딱 생각해버리면 이해됐습니다. 딱 혼자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스님이라고 생각한 스님인데 내가 몰래 남자를 만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스님도 개를 어기고 남자를 만나는데, 그러면 세속 남자가 딴 여자 좀 만나는 거 그게 뭐 그래 큰 문제야. 그러니까 그 별거 아니다 이렇게 탁 해버리면 결혼해도 괜찮다 이 말이야. 네, 잘 알았습니다. 자기는 스님인데도 결혼해가 이래 사는데 우리 남편이야 뭐 스님도 아닌 게 뭐 좀 만나는 건 문제가 안 된다. 스님이 딴 남자는 여자 만나는 게 더 개가 이게 계율이 엄하나, 결혼한 사람이 딴 여자 좀 쳐다보는 게 더 엄하나? 스님이 더 엄하잖아. 그지? 네. 자기가 더 못된 짓을 하니까 네. 남편 정도 거는 눈 감아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딱 원칙을 정해버리면 자기 아무 문제도 없다. 그 스님 말에 일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 스님 말이 맞다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 이거.
아,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참여의 기도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네요. 업식을 자기 뭐 잘못했다고 업식을- 참여 기도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어떠한 제 가보로 인해서 그런 인연이 오는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참회라는 거는 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뭔가 인연이 있어야 되거든. 자기는 광연히 이렇게 남자 만나 보니까 이 남자가 자꾸 딴 여자 쳐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네. 이거는 이치 안 맞아, 그런 논리. 자기는 그건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오버한 거예요. 그건 부처님 법하고는 좀 안 맞는 논리야. 그건 세속적인 그냥 논리지. 점쟁이 논리거나 힌두교 논리라면 몰라도 그건 불교 이치하고는 안 맞아. 그러니까 불법은 해탈이 목적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자기 삶이 지금 이 순간에서 어떤 상황이든 자유로워지느냐. 내가 혼자 산다고 지금 딱 정해버리면 자기는 이런 업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려. 두 번째, 결혼하든 연애를 하더라도 내가 이 남자가 딴 여자를 쳐다보는 거는 문제를 안 삼아버리는 입장을 가져버리면 그런 일이 생겨도 문제가 안 되고 안 생길 확률도 높아지고 이래. 그래서 자기는 삶이 지금 자유로워져 버린다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제 말귀가 딱 안 다가가나? 아니에요. 이해됐습니다. 그럼 그게 딱 그냥 되면 더 이상 뭐 다리 아프게 그렇게 뭐 절할 것도 없고 허리 아프게 참선할 것도 없는데 뭘 그래. 제가 처음 눈을 뜨고 탁 봐버리면 방 안에 물건이 한꺼번에 보이지. 눈 감고 더듬으면 하루 종일 더듬어도 확 싫지가 않아. 눈을 떠버리면 더듬을 거 없어. 그냥 착 한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지금 스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은 니는 뭐 원래 중될 팔자인데 그래서 네가 세속에서 팔자가 세다 이런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그런 말에 일시적 효과는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그건 뭘 말한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서 결혼하고 살면 뭐든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딱 끊어져 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 가서 살면 어망풍상을 겪겠구나. 아시겠어요? 그렇게 딱 각오하고 세상에 딱 나가서 살면 겁나는 게 있나 없나? 없어. 그러니까 한 남자하고 같이 살다가 이 남자가 도망가 버리면 괜찮아. 아까 저 남자처럼 여자들이 붙어 있으니까 자기만 나쁜 놈이 되잖아. 그죠? 근데 여자가 먼저 떨어지면 딴 여자 사귀는데 아무 도덕적인 가책이 있나 없나? 없잖아. 그러니까 딱 붙어 있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지면 또 딴 남자 또 사귈 수 있고 떨어지면 또 딴 남자 사귈 수 있고 떨어지면 또 딴 여자 사귈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체인인 게 좋아요? 차는 게 좋아요? 체인인 게 좋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저건 차가지고 지금 과보를 받는 거예요. 차면 과보를 받는데 체이면 그게 나쁜 줄 아는데 상처를 입는데 상처 입을 필요 없어요. 걔가 차 줬기 때문에 난 딴 남자나 딴 여자를 또 만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5번 체이면 6 여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딱 내가 혼자 살 팔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들은 그게 괴로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해결책은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관점을 이렇게 딱 바꿔버리면 이렇게 여자들이 또는 남자들이 내 곁을 스쳐가도 나는 손해날 일이 없어요. 덕택에 아이고 그래 잘 놀았다 잘 가라 네 덕택에 또 한 사람 새로 만나네 이렇게 이건 욕도 안 해도 먹어요. 아시겠어요? 동정받으면서 새로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차면 요거도 먹잖아. 그리고 차면 과보를 받아요. 지금처럼 저렇게 죄의식을 갖게 돼요. 왜 웃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중이다 이 속으로 혼자서 남한테 그런 말 하지 말고 중도 아닌 게 중이다 이러면 남이 욕해. 그냥 자기 혼자
나는 오늘부터 중이다 이렇게 딱 생각하면 혼자 사는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내가 중인데 이렇게 살짝 바람 피우면 어때요? 재밌잖아, 그죠? 표도 안 나고, 나는 표가 나서 안 된단 말이야. 자긴 표도 안 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가볍게 살면 돼. 저는 그 장명에 대해서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네. 이름에는 좋은 이름과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진짜 써서는 안 되는 이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써서는 안 되는 이름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든다면 뭐 이름이 죽일 놈이다 이런 건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욕으로 느끼거나 이렇게 어떤 해치는 이름이라든지 그 발음이나 이런 게, 그런 거는 이름으로서는 좋지는 않죠. 저기 이름을 이제 계속 쓰고 있었는데 네. 이게 이 이름을 쓰면 이게 우연히 장명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 이름을 쓰면 계속 아프고 성공하는데 이제 그 방해가 된다. 이름을 바꾸는 게 좋다. 그럼 이름만 바꾸면 병이 낫는가? 그럼 의사가 왜 필요해? 그래서 이제 장명소만 있으면 되지. 이름 바꾼다고 사업이 잘 되면 사업은 못 되면 장명소만 있으면 되지. 글쎄 그런 걸 안 들었으면 괜찮은데 들은 이상 자꾸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거슬려서. 그러니까 저는, 요즘 예. 자기 뭐가 안 됐나 보지. 네. 몸이 아프고 하는 일이 안 되면 그게 자꾸 귀에 거슬리지. 잘 되면 그런 거예요. 신경 안 쓰는데. 그러면 뭐 바꿔봐도 괜찮지. 이름 뭐 바꾸는 건 간단해. 절에 다녀요. 네. 절에 다니면 불명 받아가 불명으로 불러버리면 되지. 아 저는 다니는데 좀 제 아들 이름을 좀 바꿔주고 싶어서. 아들이 뭐가 안 되나? 몸이 아프나? 예, 지금 제가 아들이 고3 때 좀 기흉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신검을 받았는데 또 지방간이라는 판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마음이 늘 불안하고 조급해서 좀 이름 때문에 그런가 싶어갖고. 그래 자기가 마음에서 그게 걸리면 바꿔보면 되지. 뭐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써온 게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되는지 안 바꿔야 되는지. 호적은 놔놓고 그냥 바깥에 쓰는 것만 바꾸면 되지. 그 다 안 바꿔도 괜찮을까요? 문제는 호적에 들어있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분리는 듣는 게 중요해서. 그러니까 문제는 이름 때문에 오는 건 아니고 자기가 걸린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걸리는 게 문제지 이름이 문제는 아니야. 네. 여러분들 이름 이게 저기 우편번호 책 뒤져보면 이름 웃기는 이름 다 있죠, 그죠? 그래도 잘만 살던데 이름 그렇게 장명소에 가서 좋게 지어도 3살에 죽고 7살에 죽고 10살에 죽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름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해하셔야 돼요. 장명소라는 건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니에요. 그지? 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사람 이름 지어주고 첫째. 네. 그 다음에 이름 바꾸는 것도 같이 겸해야 되지. 없는 사람만 지어주면 옛날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서 그만 해도 먹고 살았는데 요즘은 애들이 별로 안 태어나니까 하루 새로 짓는 이름이 옛날에 10개였다면 요즘은 2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제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름을 좀 바꿔줘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장명소 가서 이름을 물으면 10중 8구 나쁘게 나올까 좋게 나올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속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서 지은 이름 갖고 다른 장명소에 가면 좋게 나올까 나쁘게 나올까? 네, 그러니까 장명소 사람이 나쁘다는 뜻으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에 예를 들면 내가 건강이 안 좋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운동 좀 하세요 이랬어. 그래서 무슨 운동 할까요? 이래가지고 농구 선수한테 물어보면 축구하라 그럴까 농구하라 그럴까? 축구 선수한테 물어보면 그래. 그럴 때 이 사람은 이래 말하고 저 사람은 저래 말해서 모르겠다. 만약에 아이고 믿음이 하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는데 당신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부족해서 신앙을 하나 가지세요. 의사가 이래 처방을 내렸어. 그 목사한테 가서 제가 신앙을 하나 가져놨는데 뭘 가지면 좋겠습니까? 하면 불교 믿으라 그럴까? 기독교 믿으라 그럴까? 스님한테 가서 물으면
불교 믿으라 그러겠지. 네. 근데 가끔 그래요. 북한에서 오신 분 저한테 스님 왜 저도 종교를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뭘 가질까요? 저한테 이래 물어봐. 그러니까 제가 스님인 줄 그 애는 모르나 봐. 하기야 종교가 없는 사회에서는 스님이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지금 거의 20년 전이니까 수교하고 바로 우리가 92년도에 수교했는가 중국하고 내가 93년도에 중국 갔는가 그런데 자꾸 그 안내하는 사람이 저보고 선생님 해서 그때는 중국의 스님이 이 동북지방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 딴 분이 아니 스님을 보고 왜 선생님이라 그래? 스님이라고 불러. 스님이라고 불러. 스님 이분 스님이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그분이 스님 하고 이제 불렀는데 어느 때 이렇게 또 묻는 거예요. 스님은 종교가 뭐야요? 이렇게. 그래 우리가 얼마 웃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스님은 종교가 뭐야요? 이래. 그러니까 막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스님 종교를 모르나 봐. 그래서 나한테 종교를 뭘 믿으면 좋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북한에 있을 때는 누굴 믿었어? 수령님요. 무슨 수령님? 어버이 수령님. 그래 그 믿음이 좋더나 물어보고 좋다 그러면 어버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래요. 왜? 이름만 바꾸면 되잖아. 가볍잖아. 그지? 좋잖아. 그 어버이 수령님 믿는 게 그게 뭐 안 좋아요. 그러면 다른 거 믿어봐라 이래요. 그냥 내가 그 사람에게 맞게. 그러니까 하나를 그냥 안 따지고 그냥 믿는 게 좋다. 가끔 그런 질문이 있어요. 어제도 내가 어디 가서 질문하기 그럽니다. 교회 가면 딱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절에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아요. 복잡해요. 이래. 그래서 닌 교회 가라 내가 이랬어요. 근데 저는 이게 그 사람 자기 취향대로 하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게 그래요. 다신교하고 이 불교의 전통은 인도에서 왔기 때문에 이게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도 이래 좀 다양한 쪽이고 인도에 가면 신을 믿는데 힌두교는 신을 믿는데 무슨 교라 그래? 다신교라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저쪽 중동 지역은 뭐예요? 알라든 그것이 뭐 야훼든 다 유일신교예요. 문화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든 뭐 이런 약에 대해서든 신앙에 대해서든 뭐든 이렇게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면 된다 하는데 가면 되고 그건 너무 좀 단순하다 생각하면 다양한 거를 하는데 가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예요? 장명소에 가면 이름 좋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할 확률이 높아요. 고치라고 할 확률이 높아요. 고치라고 확률이 높은데 여기 또 중요한 거는 찾아가는 사람이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찾아가요. 잘 되는 사람이 찾아가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사람 뭐가 안 되는 사람이 찾아가고 그 당사자는 또 뭔가 고치는 걸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요구가 맞으면 어떻게 하라 그런다. 이름을 고치면 해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이름은 좋은 이름이 있나 없나 지금 이걸 묻는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걸리면 어떻게 해라. 얼마 안 되니까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이름 갖고 그게 무슨 운명이 바뀌고 그러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이름은 그냥 쓰고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하면 되고 아시겠어요? 사업이 안 되면 조금 사업을 연구를 좀 더 하면 되고 근데 이름이 남한테 놀림감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애들한테 고쳐주는 것도 괜찮죠. 예. 뭐 이름이 그 앞뒤 대다 보면 약간 놀림감이 되는
이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아이들 어릴 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고치는 게 좋아요. 우리 어릴 때는 이름이 뭐 쇠돌이니 남돌이니 쇠똥이니 이름 많았습니다. 그럼 이름 왜 지을까? 이거 오래 살라 죽지 말라고. 하도 태어나면 죽으니까. 그런데 그걸 만약에 호적에 그대로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요즘 같으면 좀 고쳐주는 게 나아요, 안 나아요? 고쳐주는 게 낫다. 비록 호적에 올라와 있더라도 개명을 해주는 게 낫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다. 나는 발동이가 좋아. 나는 개똥이가 좋아. 이렇게 본인이 좋아하면 문제가 없어. 애들 놀려도 뭐 괜찮아. 나 개똥이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애들이 그걸 싫어하면 고쳐주는 게 낫다.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획을 따지고 뭘 따져서 고쳐준다 할 때 그것도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해요. 이 생년월일도 또 너가 이렇게 빼보면 또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해요. 점쟁이한테 가서 또 물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해요. 또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러니까 운명이 없다 하는 얘기는 없는 이유를 쭉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해요. 있다 하는 사람도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안 해요? 해요. 왜 그런 얘기? 그럴듯해야 그런 얘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지. 그럴듯하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이 세상에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없어졌지. 이 세상에 옛날 게 그냥 남아있는 건 다 그게 그럴듯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다. 요즘 같이 이렇게 수술하고 뭐하고 서양의학이 발달했는데도 아직도 민간요법 우리 민간인 속에 횡행해야 안 해요? 하지. 왜 횡행할까? 병원에 가서 다 낫지가 않으니까 민간요법이 횡행하지. 병원에 가면 다 낫는다 민간요법이 쓸 자리가 있나 없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이것저것 안 될 때는 민간요법도 귀가 솔깃해야 안 해요? 솔깃하고 또 해보면 가끔은 또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왜? 민간요법이라는 게 오래도록 내려오면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된 거니까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진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진리라는 거는 거의 100% 법칙으로 맞아야 진리라고 하는 거고 일리가 있는 건 모든 게 다 일리가 있어요. 코끼리를 만질 때 꼬리 만져보면 빗자루 같다. 일리가 있어요. 다리 만져보면 기둥 같다. 일리가 있어요. 배를 만져보면 벽 같다. 일리가 있어요. 코 만져보면 뱀 같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리가 있다고 그게 코끼리는 아닌 것처럼 그게 진리는 아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전모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깨닫는다는 말은 눈을 뜬다. 불을 켠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보인다. 이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지금 계명이나 이런 거는 사주나 믿음이나 뭐 기도회가 병났다, 뭐 민간요법으로 병났다, 뭐 이런 건 다 뭐하다? 일리가 있어.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절대로 미신이다, 안 된다 할 것도 없고 그게 진짠가 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일리가 있는 한 측면에서 들어보면 그럴듯한 게 있다. 특히 어떨 때 더 그럴듯하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그럴듯하게 느껴질 확률이 훨씬 높아져요. 내가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아무 소리도 귀에 안 들어오고 내가 어려우면 귀에 번쩍 뜨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나로부터 빚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걸리시면 어떻게 하고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으로 맞느냐 나한테 오늘 물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스님의 대답은 일리가 있다. 근데 그러면 사람 이름 고쳐주고 먹고 산다고 나쁜 짓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뭐 술 팔아가 먹고 사는 게 더 나쁘지. 근데 술 팔아가 먹고 산다고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쁜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믿음이나 신앙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것이 남에게 굉장한 피해를 끼친다 할 때는 나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뭐 사주 보는 건 나쁘다 이렇게 단정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이 진짜 그걸 믿고 그런 줄 알고 뭐 애를 낳을 때 어때요? 그 생년월일 뽑아가 그 마차가 배를 째가 낳는다 이러면 이제 어리석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냥 신수 보듯이 재미로 어때요? 그냥 보고 그 뭐 10,000원 주고 술 사 먹거나 10,000원 주고 그 가문 빼보나 10,000원 주고 어디 가서 몸에 나쁜 것도 하는데 그거 한다고 하면 나쁘다 이렇게까지 말할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종교도 일상적인 괜찮지만 지나쳐가지고 예를 들면 천도제 지내는 것도 뭐 돌아가신 분 어머니를 위해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천도제 지내고 하는 거는 뭐 위로되고 하나의 종교 행위라 괜찮지만은 당신 집안에 이거 천도 안 되면 집안에 우환이 있다 해가 막 10억을 요구해가 지냈다 이러면 이거는 종교라도 하도 뭐다 이거는 큰 피해를 끼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든지 과하면 나쁜 거예요. 밥도 많이 먹으면 나쁘죠. 보약도 많이 먹으면 나빠요. 그런데 독약도 조금 먹으면 어때요? 좋아요. 아시겠어요? 제가 어느 때 저기 어떤 시골 절에 갔는데 겨울에 파란 감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감을 물에 담근다는 말 아시죠? 이렇게 땡감을 물에 담가 오래 놔놓으면 단감처럼 뭐다 삭아서 맛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옛날에 한 4, 5일 지나면 이렇게 먹고 좀 더 지나면 허물어져요. 우리 어릴 때 보면. 근데 이거는 석 달씩 이렇게 담가 놓은 거예요. 여름에 따가지고 담가놨는데 겨울이 된다 파란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비결이 있어요? 이러니까 대답을 안 해. 아이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아이 그냥 먹으면 되지 뭘 그걸 자꾸 물어 이래. 그랬더니 내가 꼬치꼬치 물었더니 그 일본말로 사이나 비상 있죠. 그걸 물에 조금 그 단지 안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대요. 근데 나는 원리를 금방 알았죠. 그게 뭐약이에요? 독약이지. 그러면 그 물 안에 있는 세균, 부패 세균이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균을 다 죽인 소독 상태에서 감을 담가 놓으니까 이게 석 달이 지나도 어때요? 그대로 원형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약도 미량일 때는 뭐하다? 좋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몸에 그 정도 미량으로 먹었는데 몸에 나쁘다 이건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뭐 그 정도 먹어서 나쁠 것까지는 안 해서 감만 맛만 있었어요. 파란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는 약독이 따로 없습니다. 독도 아주 적은 양이면 특효약이 될 수도 있고 약도 많이 먹으면 뭐가 될 수 있다? 독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이 적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늘 선, 악, 독, 약 이런 것만 나누는데 적절함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정적으로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 이러지 말고 그게 적절하냐. 적절함이 뭐예요? 중도라 그래요. 중도.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적절함. 그래서 우리가 적절해야 돼요. 아이에 대해서 과하게 보호해도 나쁘고 너무 외면해도 나쁘고 적절함. 그 적절함이라는 게 아이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는 100% 보살펴야 되고 크면서 조금 손을 떼줘야 돼요. 사춘기가 되면 지켜봐줘야 되고 성년이 되면 딱 끊어서 보살핌을 제로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적절함이에요. 적절함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방 안의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한다. 즉 사람이 사는데 쾌활한 한 20도, 23도를 유지한다. 이럴 때 불을 얼마나 떼야 되느냐. 그게 계절에 따라 달라요.
겨울에는 장작 10개를 떼더라도 봄이 되면 5개를 떼야 되고 여름 되면 안 떼야 돼요. 그런데 겨울 3개월 동안 10개씩 계속 떼던 습관이 붙어가지고 봄에도 10개 떼고 여름에도 10개 떼면 어때요? 이제 여름에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보살핌을 갓난아기 때 한 습관을 사춘기 때도 계속 해버리면 그건 바로 여름에 장작 10개 떼는 거하고 똑같아가 아이에게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그 적절함이라는 건 늘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N극이 북극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죠? 위치에 따라서 흔들리면서 늘 적절함을 유지해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걸 이제 중도다 이렇게 말해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건 중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대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의 얘기가 자꾸 한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이게 이쪽으로 좀 갔다가 이쪽으로 좀 갔다가 하면서 적절함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보통 이러거든요. 아이고 스님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뭐 술 먹고 어쩌고 해요.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럼 제가 탁 저쪽 답을 줍니다. 뭐라고? 그럼 이혼하면 되겠네.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혼하면 좋지만 애는 어떡하고요? 애는 고아원에 갖다 주지. 어떻게 애를 고아원에 갖다 줘요?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럼 안 하고 그냥 살면 되겠네. 술 먹는데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얘기를 나누다가 왔다 갔다 하다 이제 적절함을 스스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적절하다고 내가 답을 줄 수 없어요. 그 사람 형편의 적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저분 부모님 집에 가는 것도 이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게 편견이에요. 부모니까 가야 된다. 싫으니까 안 가야 된다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쉬우면 왜 나한테 묻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야 되니까 병이 들고 병이 든다고 안 가려고 하니까 또 부모로서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늘 이렇게 저렇게 치우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심하면 어떻게 한다? 병이 더 중하니까 안 가는 쪽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선 응급치료는 안 가서 응급치료를 하고 병이 조금 회복되면 어때요? 계속 안 가는 게 아니고 뭐 한다? 다시 한번 가봐서 어느 정도로 이게 치료가 됐나를 점검을 해야 되겠죠. 가보니까 또 도진다. 그럼 또 멈추고 또 해야 되고 이렇게 참회 기도를 하면서 나중에 갔더니 전에보다는 덜하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조금 자주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가도 되는 이런 적절함을 유지해 가는 게 뭐다? 수행이에요. 그러면 중도는 어떤가라고 내가 막 여러분께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건 교리고 지금 이렇게 그 원리를 여러분들의 지금 생활 속에서 그런 용어 한마디 안 쓰고 이렇게 자기가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함이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게 마음에 탁 걸렸다. 그럼 뭐 바꿔봐도 돼요. 바꿔보려니까 뭐 호적도 바꿔야 되고 뭐도 바꿔야 또 일이 복잡하잖아. 그죠? 또 안 일하니까 또 애가 또 나빠질까 봐 걱정이고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마음에 걸리면 해볼 수도 있는 일이고 또 달리 생각하면 이름 바꾼다고 그게 바뀐다는 것도 또 반드시 맞다고는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적절하게 지금 해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름 하나 지어와가지고 우선 집에서 불러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호적 바꾸는 건 놔놓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불러보면서 그러면 그것도 이름 바꾸는 것도 부담스러우면 절에 가서 뭐 한다? 법명을 하나 지으면 2개 다 불러도 되잖아. 그죠? 이렇게 불러보면서 내가 그냥 안심을 하는 게 뭐다? 해결책. 애가 뭐가 좋아지는 게 해결책이 아니고 내가 안심하는 게 그 말 들은 거에 대한 이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면 그게 해결책이다. 이런 얘기.